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하고 유동성, 실물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인용을 했고요. 또 통계청 국토교통부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러한 주택, 부동산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알고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데 큰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시적으로 어느 지역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사업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스터디 중에 하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큰 테두리에서 숲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보시는 게 정말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금리 어떠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지 확대가 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실물 경제 고용률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임금 상승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택 담보대출 잔고라든가 또는 이제 그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통계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제 각종 주택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그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런 방송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리 당연히 살펴봐야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국가죠. 미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6개월째 2.25에서 2.5% 유지하고 있고 연중 내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실업률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올해 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들어서 예상보다 빠른 경제 악화,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경제가 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년 12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6월 달에 미국 중앙은행이죠.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한 차례 정도는 인하할 것 같은 게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혼조세를 보였던 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달러 인덱스 역시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난 4월부터 하락 중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게 유럽이다. 그리고 이제 외부 요인에 따른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는 6월 통화정책을 열고 기준금리를 내년 2020년 상반기까지 제로금리로 유지를 하고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하면서 양적 완화 기조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뭔가 그 양적 완화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이라든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아이슬란드, 스리랑카, 인도 같은 경우에도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사했고요. 특히 6월 들어 역대 최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로 1.25%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는 부동산, 주식, 채권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 것인지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리가 인하가 됐다라는 건 일단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좀 악화가 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도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 세계적으로 다 살펴봤으니까요. 일단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추세 속에서 국내 기초 경제 여건이 나빠지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역시 하반기에는
그 인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일단은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자 전문가분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를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좀 그 정부의 기관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2019년도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 하락을 했고요. 10년 이래 가장 낮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경제 여건 악화가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의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채권금리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그래서 대미환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자 기준금리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FOMC 혼조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G20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 그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일부 상쇄했다는 점은 변동성이 큰 시장의 흐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우리나라도 그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놓고 자, 부동산 대세 상승이냐 또는 부동산에 그렇게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뭔가 양극화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현재 뭐 포털이라든가 또는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시시각각 자 방송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리의 안정 기준은 담보대출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2016년도 10월 이후 처음으로 2%대 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16년도 10월 이후 처음 2%대 금리로 자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예측한 시중은행의 가파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일단 그 안정세를 찾자 금리의 하향 조정하면서 2019년 4월 자 30개월 만에 2%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빨간색이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렸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시금 2%대로 진입하고 있는 게 자,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하향 조정이 기대되자 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현상을 보이면서 당분간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는 향후 금리 추이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이 변동금리고 우측이 이제 고정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가 높은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2019년도 6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살펴보게 되면 우리은행 대출상품은 고정형 2.69에서 3.69%고요. 변동형은 3.25에서 4.25%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형보다 이 고정형 그 최저점이 2%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형은 3%대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좀 대체적으로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일단 고정금리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그러니까 높아질 것 같은 게 자, 그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정금리가 좋은지 또는 변동금리가 좋은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은행 직원과 예, 정확한 상담을 해서 나한테 유리한 그 담보대출 금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그 하반기 이후에 공공택지와 산업단지 등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자,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상적으로 토지보상금이 인근 토지나 그 부동산에 재투자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의 그 상승 원인, 동력으로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4년도, 17년도까지는 공공의 그 토지보상 규모가 10조 원을 밑돌았지만 일단 그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이 계획대로 이어진다면 그 1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상금 규모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토지 보상금 규모가 10조 원 미치었지만, 자, 2019년도 하반기 토지 보상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2014년도, 17년도보다 많은 10조 원이 넘었을 것이다. 예, 이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하반기 토지 보상 예정 지역은 자, 성남 복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성남 금토, 남양주 진접, 그리고 이제 과천 주암, 그리고 이제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에도 3기 신도시 자리 있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다수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성이 좀 돌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유동성 지표인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자, M2, 자, 광의의 통화는 1,438조 원이며 둔화되던 증가액이 언제부터 증가를 했느냐? 2018년도 4분기 이후부터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광의의 통화 M2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후 증가액이 확대되는 양상이 2017년도까지 M2가 늘어났다가 2018년도에는 증가액이 둔화되면서 유동성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4분기 이후부터 다시 M2의 증가액이 늘어나면서 유동성 증가폭이 자, 축소를 멈추고 서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보게 되면 비영리 단체죠.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M2 보유 현황, 그래서 이제 평잔액은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 증가액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2014년도 이후 증가를 하고 있다가 또 이제 2018년도 들어서 축소가 확 이렇게 그래프로 보이시죠? 자,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2018년도 자, 4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M2, 자, 광의의 통화가 좀 늘어나고 있더라. 자, 이런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2란 무엇인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중에서 쓰는 것들, 눈에 보이는 돈, 안 보이는 돈,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시장에서 자, 유동성,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의 크기. 그래서 이제 M2는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우리가 은행에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통장에 있는 자금들, 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시장형 상품, 자, 만기 2년 미만 실적 배당형 상품, 만기 2년 미만 금융채, 그리고 기타 CME, 신탁형 증권 저축, 자, 종금사 발행어음, 2년 미만 외화 예수금 등, 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이라는 돈은 다 따지는 게 바로 M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M2 자금의 흐름이 조금 뭔가 축소되는 게 조금, 예, 축소되는 양상을 좀 멈추고 있고, 자, 서서히 좀 증가를 하고 있더라.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자, 우리가 광의의 통화가 바로 늘어난다고 해서, 자, 부동산 시장이 과연, 자, 같이 상승을 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광의의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부동산 시장에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채권 시장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뭔가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한번 주택가격 상승률하고요. 자, M2가 늘어나고 축소됐을 때 가격적인 변화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보상금 상환, 자, 금리 하락에 따른 M2 확대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광의의 통화 M2가 확대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만 금융,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를 지역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토 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돼서 뭔가 이 유동성의 흐름을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유동성, 뭔가 통화량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일단 그리고 또 이제 토지보상금,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하반기에 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좀 제어를 할 수도 있겠구나. 자, 지금 각종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한다 그러면 뭔가 유동성에, 자, 이로 인한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분명히 제어를 할 수 있다. 예, 요점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물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죠. 그래서 이제 고용률은 지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도 뭐 고용률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2019년도에 들어서서도요 4%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은 좀 제껴놓고요. 자, 고용률을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청년층하고 60대 이상 노년층 위주로 조금 고용률이 좀 늘었다. 그래서 이제 다만 통계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용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이 해당 계층 그 청년층과 60대 이상의 계층에서 자 뭔가 이렇게 고용률은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임금이 조금 적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률 상승으로 인한 자 주택 수요, 뭔가 수요가 있어야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수요는 그 주택 매매 시장보다는 주택 임대 시장에 좀 더 뭔가 포커스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임금이 그렇게 높은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중장년층에서 그러니까 그 고용률보다는 일단 노년층에서 뭔가 고용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고용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많은 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주택 수급 시장에서는 일단 매매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좀 뭔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구당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3% 증가했지만 실질 월평균 자 가처분 소득이죠. 처분 가능한 소득 자 2016년도 4월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 부채 비율, 가계부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촘촘한 그 금융 규제로 인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처분 가능 소득에 비해 1.58% 그러니까 1.58배 가량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계에서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용률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자 1분위 자 5분위 기준이고요. 10분위 기준 1, 2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 14.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그 실질 처분 가능 소득에 관한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빨간색이 60대 이상의 고용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고용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대 이 빨간색의 그 막대 그래프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60대 이상의 자,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의 고용시장이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0.5%입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1965년도부터 그 통계 작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이후에도 낮은 상승률이 계속돼 5월 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을 기록하였고, 자 2019년도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1% 미만대에서 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 수준인 2%대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물가 추세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잣대로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게 2019년도 현재의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를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반기 국내 경제는 실물 경기 자 지표가 악화가 되고 있고요. 자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 하반기 거시경제 상황을 고용률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그 잠정 GDP라든가 GNI 감소로 자 저물가 기조 등 실물 경제 지표 악화, 그리고 미국, 영국의 경기 둔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제로금리 또는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고, 또는 그 양적 축소 정책에서 뭔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좀 변화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유럽이고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어떻게 하죠?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경기 하향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각종 투자기관의 국고채 매입이 추가금리 하락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의 그 하향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일 벌써 한번 조정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의 하락과 높은 수준의 M2, 그러니까 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수요 여건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은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촘촘히 가동되고 있는 각종 금융 규제 등으로 인해서 수요의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유동성이라든가 또는 금리 인하로 이 부분이 이 부동산 시장 또는 주택 가격에 과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할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뭔가 수급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양쪽으로 또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부동산이 약간 일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재건축도 좀 움직였다가 최근 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또 이제 그게 버려지고요. 또 이제 신축 아파트 수요가 일어나면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현상을 나타내고도 있지만,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M2가 뭔가 늘어나고 있다, 또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그 긍정적인 신호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즉각적으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제가 있잖아요. 정말 규제 많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규제들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수요의 증가폭이 좀 제한될 수 있으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택 시장의 전망 주요 변수하고요, 시장에 미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거시경제적인 측면은 오늘 금일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 부분은 일단 인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는 조금 좀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유동성 M2가 확대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프를 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유동성도 뭔가 부동산 요인에는 일단 호의적이라는 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라든가 물가 부분은 굉장히 좀 어둡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리와 유동성은 조금 괜찮은 편인데, 부동산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금리와 유동성은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고용과 물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에는 좀 부정적이다 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수급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병행을 해서 보셔야 돼요. 플러스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요인 있죠. 요것들을 또 플러스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강동 준공 물량 증가 부정적이죠. 거래 축소 부정적입니다. 재건축 중심 일부 상승은 해서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 승계를 통한 매입 비율 증가, 뭔가 부동산에는 좋은 효과라고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뭔가 균형을 못 이루고 있다라는 거 좀 부정적이고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준공, 착공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뭔가 부정적이다. 그래서 지방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도 전반적으로 뭔가 상승 요인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율 하락, 그리고 이제 초기 분양률 하락, 그 다음에 수익형 임대, 부동산들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이더라. 그리고 이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금융규제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서 보면 좀 부정적이고요. 재건축 규제 정말 많습니다.
자,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책 지속. 자, 뭔가 상기 신도시도 발표가 됐고요. 자, 그러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다, 정책적으로도. 자, 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도 그렇고, 이제 거래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9.13 대책, 뭐,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게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유동성은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급 상황이라든가 정책적인 상황이 그 뒷받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지역별, 자, 국지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선택할 때는 지역 선택도 좋아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그것들을, 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거시경제적인 측면, 금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또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금리와 유동성, 고용 및 물가 등 자, 거시적인 경제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